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집에서 식물 기르는 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희귀식물은 잎 하나에 뭐 수십만 원씩 거래가 된다 하는 뉴스도 최근에 봤었는데, 어찌됐건 뭐 재테크가 아니라 키우는 재미도 쏠쏠해서 식집사, 뭐 식물로 봉사한다, 뭐 재테크한다, 식테크 같은 신조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셨겠죠? 난치고 이랬던 거 보면. 그러니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예전에는 식물 기르고 이제 화분 기르면 어른들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이제 그 화분을 놓고 이제 식물을 길렀던 흔적들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 또 꽃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이 꽃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 기르고 싶고, 그리고 그 기르는 방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했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적은 책이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렇게 뭐 학문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화분, 그러니까 식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연구를 해서 그걸 이제 책으로 남겨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8, 19세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사실 이게 이제 조선 전기의 책이라는 점에서 조금 뜻밖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양화소록. 양화소록. 이쁘죠. 꽃을 기르는 작은 기록. 뭐 요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화소록을 지은 인물이 그 유명한 이제 강희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맞습니다. 고사관수도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중국풍의 사람이 바위에 기대서 물을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미술 시간에 한 번 정도 이름을 들어봤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사실 좀 굉장한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현전 학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덕분에 훈민정음 해제, 그다음에 나중에 동국정음 표기 같은 연구 활동을 해서 그 훈민정음을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했던 분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림, 그다음에 이제 글씨에 굉장히 능해서 안평대군하고 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유정난 당시에 굉장히 위험을 겪기도 했는데, 또 집안이 빵빵했던 게 세종이 이모부예요. 세종대왕이 이모부예요? 네. 왕족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왕씨라고 이제 인연이 있어서 오. 소원하고 심씨하고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자매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어떤 내력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권력을 좀 멀리한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소일거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조 때 이제 금속발자를 만드는데 그때 의뢰자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강희안의 글씨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말하자면 이제 그 전국으로 내보낼 어떤 인쇄물의 어떤 그 표본이 된 글자. 그거를 텍스트를 이제 이 강희안의 글씨로 썼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것에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정치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책 읽고 꽃 기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귀한 꽃이 있으면은 강희안에게 들고 오게 되면서, 남산 아래 이제 사우정이라는 집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소나무를 비롯해서 뭐 대나무, 매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동백나무, 귤나무 이런 것도 길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야, 이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인일 수 있겠네요. 왜 삼국지에도 보면 그 조조가 유비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니까 유비가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자기는 권력의 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조선 전기에도 이게 워낙 사화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화초를 기르는 사람이지 왕족과 연계에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이런 어떤 처세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귤나무요? 네, 귤나무,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나무, 동백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하우스가 있었나요? 제주도도 아닌데 귤나무를 기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 추운 데서 귤나무를 길었지? 그다음에 대나무도 사실은 서울에서는 기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궁궐에서 온실 뭐 이런 관련 기록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조선왕조실록 때 보니까 온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원서라는 관청이 있는데, 이 관청이 이제 궁궐 내 조경, 꽃나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여기에서 11월 21일, 이게 이제 음력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네. 양력으로 치면 12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 꽃이 핀 영산홍 화분을 성종에게 올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종이
야, 겨울철에 꽃이 핀 것은 인위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꽃을 좋아하지 않으니 그물로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온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 제철이 아닌데도 꽃이 피었으니 이건 인이다. 네네네. 인공적으로 한 거다. 그러니까 네. 이거 올리지 마라.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온실은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땠는지 혹시 이제 비닐하우스는 아니었는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는데 당시에 비닐은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은 인물이 이제 명종 때 권신이었던 김알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잠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의 호사가들은 꽃을 심고서 꽃이 피기를 재촉하여 움집을 만들고 있다. 그 안에 온도를 두고 불을 떼서 따뜻한 물을 부어주거나 물을 증발시켜 이슬처럼 뿜어주기도 한다. 이거 핀란드식 습식 사우나 아닙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온도에다 같아요. 물 부어서 확 하고 올라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엄동설안이라 밖은 추운데도 안에는 요염한 꽃이 피어나는데 이게 이제 성종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합니다. 성질을 비틀어 올리고 교묘하게 인공을 더해서 조물주의 오묘한 힘을 억지로 취하는 것이니 하지 마라. 이렇게 당대의 권신이었던 김알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실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런 온실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조선 전기에 핀란드식 습식 사우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꽃을 키우기 위해서 온실에 들어가면 꽃은 온실이 되고 네. 들어간 사람은 습식 사우나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따뜻한 꽃을 기르는 공간, 저장하는 공간 이런 게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양화소록에도 이걸 만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하네요. 움집을 만들 때는 볕이 잘 들고 높은 건조한 땅을 가려서 지어라. 그다음에 남쪽으로 창을 내되 너무 좁거나 넓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갈무리를 할 때는 너무 빨리 해서는 안 돼서 서리를 한두 번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고 날이 따뜻할 때는 창을 열고 그다음에 매우 추울 때는 거적으로 두껍게 덮어주어야 얼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한식이 지나면 화분을 내어 놓는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오정에서 강희안 선생이 동백과 귤나무를 화분으로 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꽃을 많은 사람들과 주고받고 또 선물을 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소문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48살 나이로 젊은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꽃과 한 같이 살았던 삶이라는 점을 또 본인은 굉장히 즐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조선시대에 온실이 있었다는 것도 그 안에서 꽃을 키웠다는 거. 우리는 지금에야 와서 뭐 제철 과일이 아닌 과일들을 하우스에서 이제 재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이미 조선시대에 기초가 있었다는 걸 우리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식물들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양화소록에 이제 길렀던 꽃나무가 한 16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송, 만년송, 오반죽, 국화, 매화, 난해, 서양화, 그다음에 연꽃, 석류, 치자, 사계화, 산다화, 자미화, 외철죽, 귤나무, 석창포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딱 들으실 때 이거는 알아. 국화, 매화 이런 그렇죠.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송, 만년송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외철죽이 그때 있었나? 이런 외철죽.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외철죽은 뭐 일본에서 온 철쭉인가요? 맞습니다. 일본에서 아. 이제 진상으로 보냈던 것을 궁궐에서 일반 이제 양반들한테 조금 분양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퍼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노송은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한자 뜻대로 해석을 해보면 나이가 든, 그러니까 올해 수령이 좀 됐지만 크게 자라지 않은 소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분재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조선시대에 노송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게 소나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병을 가리킬 때도 지금은 구분을 해서 보지만 그때 크게 하나로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어 뭐 잣나무나 삼나무도 소나무 송자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노송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늙은 모습처럼 보여지는 향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반죽은 오자는 까마귀 오자니까 오죽을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반자는 뭐냐면 반점을 뜻합니다. 반점. 그럼 그러니까 검은 반점이 있는 그렇습니다. 대나무인가요? 대나무를 가리키는 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제 사계화라는 것이 있는데 사계화. 이게 사철 피는 장미입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장미는 여름에만 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는 꽃나무라서
그래서 이 장미가 동아시아 특산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18세기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장미 산업을 크게 바꿨던 그런 아. 나무이기도 꽃나무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꽃나무들을 길렀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종류는 많지는 않지만 당시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이런 꽃나무들을 양반들이 길렀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왜 우리가 흔히 그 자산어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 우리나라 당시 어떤 어류에 대한 연구, 탁월한 어떤 성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양화소록은 말하자면 그 시대에 이제 유행했던 어떤 꽃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양반들의 문화가 어땠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아주 네. 이 양화소록이 나와 있습니까? 네,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게 번역본 보고 준비를 한 거라. 오, 네. 저도 이거 하나 사서 근데 좀 책이 좀 두껍습니다. 제가 음악 나가는 동안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선인장도 죽이거든요. 그래서 아, 꽃을 한번 키워보고 이렇게 뭘 좀 식물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양화소록을 한번 봐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두껍다고 하셨는데 네. 뭐 보다가 안 되면 화분 받침으로 쓰죠. 자, 재배법 나와 있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 재배법을 얘기를 하는데요. 낱말은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을 풀어보면은 지금도 짐작할 만한 재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종분 내화 수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화분에서 이제 꽃나무를 피우는 법인데 이제 거름을 주면은 이게 조금 이제 꽃이 빨리 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화법 같은 경우는 시비법과 온도 기법을 같이 쓰는 겁니다. 시비법과 온도 기법. 그래서 아까 같은 움집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비료를 넉넉하게 주면은 예를 들어 말똥 녹인 물을 이제 그 꽃나무에 주면은 꽃이 일찍 핀다. 그래 최화가 뭐냐면 꽃 당기는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오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경주에 보면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네. 어떤 해는 벚나무가 일찍 펴고 그렇죠. 어떨 때는 벚꽃이 좀 늦게 피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또 남쪽부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날씨 만약에 따라서. 일찍 필 것 같으면 막 얼음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어떤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백화기서는 이제 꽃을 기를 때 피해야 할 방법, 그다음에 치화 회법은 꽃을 기르면서 찾아야 할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수장법 같은 게 약간 이제 움집과 관련된 겨울에 잘 보관하는 법, 그다음에 왜 꽃을 기르는가라고 하는 꽃을 기르는 양화해,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당시에 근데 이런 재배법 단순한 어떤 개인의 경험으로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연구를 한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도 취합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런 책들을 쓸 때는 이제 중국 쪽 자료 한 50종 정도를 참고를 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당시 이제 농사 기법을 농사직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의 일부를 꽃나무에 이제 채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게 사실은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옮겨봐야 되는 어떤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양화소록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백과전서류 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진 이거는 전집 수준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꽃과 관련된 내용은 조선 전기 양화소록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보통 이제 논문을 피인용 횟수가 높으면 그렇죠. 잘된 논문이라고 하는데 양화소록이 이제 그렇게 인용이 잘 되는 책이었다. 그래서 일본까지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전해지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꽃을 기르는 데는 중요한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그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교과서가 된 당시 어떤 가장 중요한 이제 참고서가 된 책이 바로 양화소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의 동의보감이다. 이렇게. 자, 근데 보통 이제 조선시대 선비라면 그냥 파초를 심거나 난을 치는 정도였을 텐데 강희안이 이렇게 식물에 정말 깊게 푹 빠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앞서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을 어설프게 그냥 추측만 해봤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성종이 이제 꽃을 기르는 취미에 대해서 이제 좀 기피한다. 그래서 완물상지라 그래서 너무 예쁜 걸 좋아하면 자기 본 뜻을 잃는다라고 해서 선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강희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물찰리라 그래서 물건을 잘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다. 찾아낼 수가 있다. 그것이 작은 자연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자체를 일종의 경전으로 본다고 하는 그 이념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화소록 서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꽃나무는 식물이다. 지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기르고 보관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 그 천성과 본성이 다르게 한다면 반드시 말라 죽고 만다.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식물도 그러한데 만물 중에 영장인 사람이 그 마음을 졸이고 몸을 피로하게 해서 천성을 어기고 본성을 해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꽃을 기를 때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본성을 잘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꽃과 일상이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의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작은 자연의 한 생물을 통해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던 조선시대 선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양화소록 그리고 강희안의 이야기로 역사 대자뷰 꾸며주셨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